차를 마시면서 치르는 예의를 다례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 다례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도 오래전부터 다례라는 게 있었지요. 전국시대의 히데요시는 이 다례를 범국민적인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일본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오랜 전쟁으로 마음이 항폐해져 있었는데요. 이런 때 전후의 민심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다례, 즉 다도를 선택한 것이지요. 다도는 다례에다 불교의 참선을 접목시켜 하나의 도로 완성시킨 일종의 종교 같은 의식을 말하는데요. 도의 경지로 다도를 성화시킨 이는 센리큐 거사이지요. 그는 히데요시에겐 다도의 서성을 자부하는 사람이면서 정치에까지 알게 모르게 관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무장으로만 살아왔던 히데요시에게 다도는 새로운 세계의 신비감을 느끼게 해준 대상이긴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리큐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다도를 받아들인 히데요시는 물론 아니었고요. 비천한 천민 출신이었던 그가 다도니 뭐니 전쟁이나 정치가 아닌 어떤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권력에 이용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이용하고 가차없이 버리는 게 체질화 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화려한 것을 무척 좋아했으며 가시욕도 심했고 자신보다 고상해 보이는 족속들을 가차없이 깔아뭉개는 걸 당연시했던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즐기는 것을 자신도 따라서 즐기는 허영심이 매우 강했던 권력자였지요. 다도회를 열어 수많은 공경들과 다이묘들을 불러 모아 자신에게도 도를 지향하는 고상한 정신세계가 있음을 과시하는 한편 항폐해 있는 민심을 수습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은 과제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검소하게 찻집을 만들어 다도가 지향하는 본래의 의도, 즉 참선의 세계를 추구했던 리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사람이긴 했지만 절대적인 권력자가 자신을 서성으로 모시겠다며 부르는데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센리큐는 진심을 다해 히데요시에게 다가가 다도가 지향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애썼고 결과적으로 그는 둘도 없는 종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히데요시의 비호를 받았으면 공식적인 일은 동생 히데나가에게, 사적인 일은 리큐에게 부탁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런 센 리큐이지만 권력가인 히데요시와의 밀월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면 모를까 전혀 이질적인 사람끼리 마음이 계속 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모술수의 그 대가 히데요시랑 도를 추구하고 참선을 지향하는 리큐가 유유상종할 수 있는 사이는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다도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리큐가 최하층민 아시카루의 자식으로 분에 넘친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온 히데요시랑 죽이 맞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오다와라 정벌에 히데요시랑 동행했던 리큐는 사람 보는 눈까지 너무도 달라서 끝없이 의견 차이를 보이며 두 사람은 투닥거리곤 했지요. 다테 마사무네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두 사람은 모두 몹시 언짢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권력자인 히데요시에게 승복하는 것이 대부분이건만 리큐 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술이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권력의 도구를 흔드는 사람에게 한멸을 느끼는 리큐로선 무조건적인 성복이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는 구도자이지만 히데요시는 달고 다른 정치가였으니까요. 어쩌면 정치와 돈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세계관 자체가 다르니까요. 다도를 도의경지로 추구하고 있었던 리큐는 다실이나 닭이 찻잔에 이르기까지 검소함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색깔도 검은색을 선호했습니다. 방이며 옷이며 닭이며 검은색 일변도였죠. 히데요시는 달랐습니다. 다도를 꼭 순박하고 검소하게만 이끌 필요도 없었으려니와 원래 근본적인 컴플렉스가 많았던 그는 늘 화려한 빨간색을 선호하고 심지어는 다실 전체를 황금으로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전장에 나갈 때도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엔 중국 투구를 써가며 호사를 부리길 좋아했던 그였으니까요. 화려함은 그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근원적인 어떤 그 수치감을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수많은 척실들을 두고 있었지만 자식은 오직 요도기미를 통해서만 낳았던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얼굴은 검고 주름이 원숭이 형상이었고 눈은 쑥 들어가 사람을 쏘아보는 눈빛을 가졌던 히데요시. 더구나 아버지가 최하급무사인 아시가루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컴플렉스는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하려 한 것, 사치스러운 것을 찾았는데 리큐는 사사건건 그런 글을 나무래고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뱉고 있으니 그로선 점점 더 분노하는 심정이 되어간 것이지요. 거기다 히데요시에겐 이시다 미처나리라는 또 다른 종신이 있었지요. 원래 모가난 성품이었던 미처나리는 리큐의 오만한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결과 사사건건 히데요시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었고요. 시중에는 칸바쿠 전하 즉 히데요시는 출신이 미천해 리큐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소문이 돈다는 둥 리큐는 찻잔을 만들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둥 별의별 말을 전달하며 교묘하게 주군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다이토쿠사에는 리큐의 목상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절의 원로들이 리큐의 여러 가지 공덕을 기리며 세워준 것이었죠. 사실 사원의 목상이나 조각은 일종의 장식일 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난간에는 무수한 벌레나 짐승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디 다도의 명인인 리큐의 목상이 그와 가깝게 지내는 절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터질거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건 역시 미처나리가 계속 거론하며 히데요시의 마음을 긁었고 그다지 통이 적거나 째째하지는 않았던 그도 마침내는 마음에 독을 품기 시작합니다. 원래 한번 어떤 인간에게 악의를 느끼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정오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히데요시인지라 그는 점점 더 마음이 굳어갔고 나중에는 리큐의 양딸 오긴을 소실로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많고 많은 소실이 있는 히데요시로선 그다지 미인도 아니었고 자식을 둘씩이나 낳은 가부에 불과한 오긴에게 욕심이 난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물론 리큐는 한마디로 그 요구를 거절해버리지요. 이런저런 일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히데요시는 마침내 주라쿠 저택에서 살던 리큐를 집과 가구까지 몰수하고 교토 밖으로 쫓아냅니다. 절대 권력자가 일개 종교인에게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리큐는 그러나 결코 기가 죽지 않습니다. 고작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가 한없이 가소로운 것이지요. 그는 심지어 천지의 이치나 운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거침없이 간언을 했었고 하고 싶은 말을 결코 참지 않았는데 교토 밖으로 쫓겨났다고 해서 기가 죽을 리는 만무한 것이지요. 시중에는 온갖 소문이 들끓고 이래서 쫓겨났다 저래서 쫓겨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리큐는 의연하게 쫓겨간 집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주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히데요시가 다이도쿠사의 목상을 거론하며 리큐에게 물었을 때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던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영원한 도를 구가하는 사람이며 무장으로서의 자만심, 권력자로서의 오만함을 쉴 새 없이 보이고 있는 히데요시가 더없이 구역질나고 악취가 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히데요시는 속을 바글바글 끓이며 결국 리큐의 목상을 다이도쿠사에서 끌어내어 처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히데요시의 아내 넨네가 나서고 심지어는 리큐를 아까워한 이에야스까지 나섰지만 두 사람은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셈이지요. 이에야스의 간청으로 다이도쿠사를 파괴하려던 계획만은 멈춘 히데요시는 이때까지만 해도 리큐를 죽일 계획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눈이란 게 있는데 오만한 태도라고 해서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콧대만 꺾어놓고 짓밟기만 하리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리큐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히데요시의 사자로 온 사코노 쇼겐이 와서 근신하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자 목을 빳빳하게 세우며 할복을 명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입니다 라며 분노하지요. 목숨을 걸고 다도를 지키면서 섬겼는데 할복이 아닌 집거라니 산채로 수치를 주시다니 라며 완강하게 저항했지요. 사과는커녕 기죽지 않고 서슴없이 할 말을 하고 마는 리큐. 사자의 말을 전해 들은 히데요시는 천길만길 뛰며 분노했고 1591년 2월 26일 집에서 할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나이 이미 70세 이상 먹은 리큐는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라며 이틀 후 28일이죠. 의연하게 할복을 합니다. 심지어 주위에서는 사과하면 살 수 있다는 언질까지 주었지만 리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나름의 숭고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죠. 다도의 품위를 지켰던 그는 전심전력으로 권력자를 섬겼고 늘 고든 자세로 간언을 했으며 나름대로의 정도를 걸었건만 이렇게 하루아침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히데요시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그의 목을 다이도쿠사 밖에 있는 모도리바시 거리에 효소하게 하였고 리큐의 처참한 머리는 대중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도와 정치는 영원히 양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일까요? 아무튼 인간이란 끼리끼리
어울릴 뿐 전혀 이질적인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지낼 수는 없다는 걸 이 소설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감히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지만 이때 리큐를 죽게 한 히데요시의 잔혹함에 내심 치를 떨었죠. 권력의 이름으로 특별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만행이고 악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테지요. 히데요시는 그러나 아니 모든 권력자들은 대개 이런 선택을 쉽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